공공 디자인과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한 얘기들 또 이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미디어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공공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이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선거로 다 선출된 시장이 혹은 도지사가 이런 지자체장이 이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의 그런 본질적인 성격상 정치성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본질적으로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이 공공 디자인과 복지가 진짜 미디어라든지 주변 정치인들이 끌어넣은 것처럼 경쟁 관계인가? 서로 싸워야 되는 관계인가? 원래 공공 디자인이라는 게 사회적 복지나 공공 복지를 위해 갖고 이거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연구 문제로다가 삼았습니다. 첫째는 공공 디자인과 복지를 이렇게 대립적 관계로 만들어 놓은 게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둘째는 시민들과 디자이너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걸 한번 좀 봤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들에 대한 그 내용 분석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용 분석은 2006년도서부터 최근 2011년 사이에 디자인 서울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 관련 기사 전체를 다 이제 모았는데 그 두 가지 신문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구독률이 높은 조선일보 보수신문의 가장 대표적인 그 조선일보와 또 진보신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겨레 신문 그 두 가지 신문 나머지 신문들도 사실은 내용 분석을 약간 해봤더니 비슷한 추세를 보이길래 그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두 개를 해갖고 지난 5년간 거를 다 모아봤더니 398개가 나오더라고요. 디자인 서울이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 기사가 그걸 3명의 포터가 분석을 해갖고 그래갖고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설문은 제가 서울 시민 363명이 참여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102분 정도가 디자인 관련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한 100분 정도 됩니다. 전체 신문 기사들을 쭉 살펴보니까 대충 3가지 정도의 담론이 있었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담론이 있었고, 또 디자인과 소비주의 담론이 있었고, 공공 디자인과 복지에 대한 담론. 이 3가지가 주로 있었는데 이것도 시기에 따라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었어요. 밑으로다가 시기에 따라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이렇게 변했고요. 디자인 담론이라는 건 사실은 디자인을 좀 더 잘해보자. 그런 쪽의 담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놓은 디자인에 대한 비판, 이때까지만 해도 초기에만 해도 그것이 복지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았어요. 시민들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한 불만,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좀 잘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이 있었고 또 한쪽은 이제 역사적인 이런 유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땅 밑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그 역사성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을까 디자인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주로 조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역 주민들이 소외된 상태에서 디자인이 자꾸만 진행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하다 지역 주민하고 커뮤니케이션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저 도로 다 뒤집어 엎고 이런 것들 좀 그만하고 또 간판도 상인들의 동의 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다 바꿔버리다 보니까 상인들이 한 몇 달만 지나가면 자기들 마음대로 또 다시 바꿔버리는 쓸데없이 돈만 들이는 그런 짓이 돼버리는 것들 이걸 좀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론인 그 소비주의와 관련된 거는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게 이게 부자들만을 위해 갖고 하는 메타소비로서의 그 어떤 도시 디자인이라는 그 관점 그것과 그거의 대척점에 있는 걸로는
도시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갖고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논쟁이 아주 활발하게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한쪽에서는 이게 도시외관을 꾸미는 소모적인 어떤 전시성 사업이다. 반면에 한쪽에서는 모든 도시는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그 논쟁이 아주 활발하게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박희천 선생님도 보여주셨지만은 예산이 점점 늘어나갖고 2010년까지만 합해도 한 2,570억 정도가 쓰였어요. 4년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 이제 삶의 질 논쟁과 관련해갖고 예산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 활용을 이거 꼭 도시 꾸미는데 도시 예쁘게 만드는 데만 써야 되냐? 이 돈이면은 애들 밥값도 할 수 있고 지금 뭐 유치원도 모자라고 이러는데 유치원도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그 예산 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붙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극단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막 이렇게 동원돼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야만 상태에서 디자이너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상태를 야만 상태라고 본 겁니다. 아프리카처럼. 아프리카처럼 야만 상태라고 본 거고 거기에 아프리카에 무슨 디자이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좀 뭐랄까요. 왜곡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막 중구난방 날아다니면서 이 디자인 서울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그 논쟁이 급기야는 이제 무상급식 때 디자인 서울의 대결 구도로 확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수신문, 내 진보신문의 어떤 대표적 담론을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이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디자인은 필요하다. 도시의 삶은 생존 차원을 넘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 디자인 서울을 통하여 서울은 품격 있는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다. 서울은 아름다운 문화상품이 되고 거리 르네상스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에 한겨레 신문 기사 한번 보시면 똑같이 삶의 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 예산이 디자인보다 급하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강 예술성, 홍대 앞 정비 등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토건 사업일 뿐이다. 서울의 외관을 치장하는 데 드는 돈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원을 더 짓고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설문제가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설문조사하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디자인 서울 관련 뉴스 도대체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참여하신 분의 73.1%가 신문하고 방송에서 거의 듣고 있답니다. 디자이너들조차도, 전문가라는 디자이너들조차도 65% 정도가 신문하고 TV가 주요 뉴스 소스였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갖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듣게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갈등을 빚는 이런 문제들, 누구하고 얼굴 붉히면서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죠. 정치적인 이슈에 관련돼 갖고 사이 좋았던 사람들도 괜히 얼굴 붉히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별것도 아닌 누구한테 투표했는가 갖고서. 의견은 다를 수 있거든요.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자꾸만 회피하죠. 사람들이. 한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를 자꾸만 활용하고 그런 미디어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미디어에 의해서 아젠다, 의제가 설정이 되고 또 소식을 전달받고 이 미디어들이 제공하는 담론이 결국은 공론장을 그냥 구성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 공론장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미디어가 더 공론장을 구성하는데, 그래서 공론장을 구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미디어입니다. 이 미디어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98개 분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코더감에 이제 세 명의 코더를 이용해 갖고 이제 했는데
기사에 대해서 긍정, 부정, 중립 이 세 가지로 다 나눠갖고 분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긍정, 부정에 대한 결정은 당신이 시장이라면 이 기사 싫겠습니까? 이래서 이건 안 싫을 것 같아요. 그럼 부정이고요.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긍정이에요. 근데 중립은 뭐냐? 중립은 그냥 단순 이벤트 홍보입니다. 이벤트에 대한 고지. 어떤 일이 있어요. 라는 고지. 근데 사실은,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고지만으로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여기가, 이게 포인트가 안 되나? 여기가 긍정입니다. 여기가 부정이고요. 조선일보는 긍정이 부정의 한 2배 정도 되죠? 반면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 보면 부정이 긍정의 한 5배 반 정도 됩니다. 기사가 언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보니까 이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세요. 대통령 선거 때 왕창 많이 나왔어요. 이제 2대 디자인 담당 부시장 취임이라는 게 이제 정경원 부시장 취임했을 때입니다. 그때 또 많이 나왔어요. 서울시장 선거 때 많이 나왔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많이 나온 거 보면 정치적으로다가 이게 활용됐다는 거를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신문이 당파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98.9%의 디자이너와 82.8%의 시민이 신문이 당파성이 있죠. 지들 쓰고 싶은 대로 한나라당 보수 신문은 보수 쪽의 의견을 주로 싣고, 진보 쪽은 진보 쪽의 의견을 주로 싣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많아지면서 독자를 지키려고 그러는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의 다양성이, 그렇고 미디어가 많아진다고 해서 사실 담론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담론의 다양성보다는 오히려 당파성을 강화해갖고 정치적으로 자꾸만 변하죠. 이게 미디어의 당파성 강화가 사실은 담론의 정치화 돼가는 것, 이건 아주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난 시장 선거에서 누구한테 투표했는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신문 읽는가를 또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다시피 한명숙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한겨레 신문을 주로 많이 봐요.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은 조선일보 주로 많이 보고요. 결국 사람들은 당파성에 따라 갖고 그 신문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담론에 자신들을 노출시킨 거고요. 결국 그 자신하고 정치적 견해가 같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자신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사실은 서로 다른 관점의 담론들이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반대 관점이 결국 이제 좀 더 나은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대 노출이 좋은 점 2가지에 대해서 스튜어트 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약에 그것이 더 낫다면 더 나은 관점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또 다른 게, 2번째는 다른 관점을 통해서 얻어진 자신의 위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긴다. 통찰력이 좀 더 생긴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관점들을 들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반대 관점에 대한 수용은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노출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읽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대조적 의견 자체를 거부하고 선택적 노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잠깐만 강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진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한겨레 신문만 계속 보죠. 한겨레 신문, 뭐 이런 것들만 주로 보다 보니까 보수 쪽의 의견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거 듣고 싶지도 않은 거죠. 또 보수는 보수 신문만 보니까 진보의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게 되는 거고. 미디어 당파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선택이 쉬워져요.
그리고 그것만 보게 되고, 사람들이 시간을 미디어에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끝없이 뭐 신문만 보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신문 보는 시간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당파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 저자들이 어떻게 썼는가를 보니까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긍정이 그래도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부정이 훨씬 많아요. 부정이 훨씬 많아요. 근데 디자인 전문가들이 쓴 글들을 또 분석해 보면은 부정이 있더라도 디자인 자체에 대한 부정에 뭐 복지 논쟁 이런 거에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많이 끌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신문 기사에 동의하는 정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또 한겨레 신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이게 4점 척도로 있습니다. 4점 척도로 했더니 조선일보는 2.99 나왔어요. 한겨레 신문은 2.89가 나왔고요.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대체로 동의한다. 동의한다는 게 조선일보도 많고 한겨레 신문도 많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을 갖고서 했는데 그래요. 재밌는 건 양쪽 모두에 동의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 무슨 생각 갖고 이거 답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너도 그렇고 너도 오다. 이렇게 답하신 거잖아요, 결국. 사람들은 양쪽 다 의견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긍이 간다고 보시는 건데, 근데 이걸 통계로다가 돌려보면요.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마이너스 나왔죠. 마이너스 2.63, 마이너스 0.263 나왔죠. 마이너스 0.263 상관관계가 나왔는데 상관관계 적게 났다는 건, 마이너스로 부적 관계가 나온다는 거는 조선일보에 동의하는 사람과 한겨레 신문에 동의할 확률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죠.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서로 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빈도 그 자체로 봤을 때는 102명 이게 나온 것처럼 제일 양쪽이 다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게 사실이에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양쪽 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양쪽 다 아주 대단히 동의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사실은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재밌는 거는, 그래서 어떤 정당을 주로 지지하십니까? 그리고 물어보고 신문에 대해서 기사에, 그냥 긍정, 부정 정도를 봤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한나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에요. 한나라당 지지하시는 분도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96%가 긍정하고 있어요. 반면에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는 53%가 부정이에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81.3%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사실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78.1%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게 이게 재밌는 발견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기사 보고서 생각 바뀌셨어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 아니래요. 아니래요. 특히나 디자이너들은 야 내가 그래도 이거 전문가인데 무슨 기사 하나 읽고서 내 생각을 바뀌냐? 대부분이 76.6%가 아니라고 그러시고 시민들은 55.9%가 아니랍니다. 특히나 양쪽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분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전혀 안 바뀌어요.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죠.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안 바꾼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담론이 자기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거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갖고 그 담론을 수용하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강화하는, 자기의 견해를 강화하는 데만 쓰지 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잘 남의 견해에 대해서.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잠실 있는 이렇게 강남 3구 사람들은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돈도 많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반포 다리에다가 아마 그렇게 분수대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북에 계신 분들은 디자인
디자인 서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돈 엉뚱한 데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아마 그렇게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강남북이 서로 다른지 기사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로 한번 보고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디자인이 지역이나 어떤 부의 정도 이거하고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찾으려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편견이에요. 편견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미디어에 의해서 과장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얻은 것은 미디어의 단파성을 통해 갖고 디자인 서울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다. 디자인 서울에 대한 어떤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고, 둘째는 정치 논리를 통해 갖고 디자인 문제가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다가 확 변질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다양한 담론들이 동시에 발생되고 그건 다양하게 다른 견해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딱 정리돼 가지고 옳고 이건 무조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디자인이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디자인이 돼 있을 때 그거 안에는 사실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섞여 있을 수 있죠. 호불호가 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뭐 이건 무조건 안 돼, 이건 무조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공디자인과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 왜?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공공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뭐 피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다만 이게 디자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담론을 쏟아내고 그런 정치인들이 그렇게 몰아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잘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서 방기해왔고 디자인 커뮤니티가 잘못한 일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항상 디자인 잡에 대한,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한 테이크 어드밴티지만 했지 사실 그 이익을 취했으면 자기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한 일이 뭐가 잘못됐는지 되돌아봐야 되고. 근데 그런 일들을 디자인 커뮤니티가 안 해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그거를 하는 일, 그건 바로 담론을 생산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사실 정치 논쟁에 끌려 들어가기보다는 디자인에 대한 실천적인 어떤 지식을 더 많이 생산해내고 또 소통을 위한 그런 담론을 생산해내는 게 디자인 커뮤니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